여기에서는 계제 승인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서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논문을 매뉴스크립을 작성한 다음에 저널에 보낸 다음에 꽤 오랜 시간을 걸쳐서 리비전도 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계제 승인이 되는 거죠. 계제 승인이 돼야 이제 계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계제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는 얘기는 뭐 다 상식적인 거고 아마 상식적인 거긴 한데 또 들어보면 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제 승인을 확실하게 확률을 높이는 방법. 그냥 내기만 하면 무조건 받아주는 그러한 수준이 굉장히 낮은 저널에 보내면 계제 승인이 확실히 빨리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타겟 저널이 있을 거고 이 타겟 저널의 퀄리티를 수준을 우리가 컴프로마이즈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지금 상황이. 이 타겟 저널이 있고 이 타겟 저널에 꼭 액셉트를 받고 싶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타겟 저널이 정해졌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물론 기본은 뭐죠? 기본 당연히 좋은 내용, 이 저널에 맞는 내용과 수준, 매뉴스크립트 우수해야 되겠죠. 우수.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연구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생각하자는 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자잘한 실수, 특히 서식 일관성을 완벽히 하자. 이게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건데도 이게 꽤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뭔지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할 건데, 그리고 이거와 이제 싸우러 가는 게 사소한 문법 실수, 특히 하찮을수록, 영어 문법 말하는 거죠. 영어로 우리가 지금 쓰는 거니까 영어 문법 실수 없애자.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논문 매뉴스크립을 리뷰를 해달라고 우리가 심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심사자의 입장에 생각할 때, 만약에 그 매뉴스크립에 처음부터 뭐 초록게 처음부터 뭐 문법 실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내용의 어떤 일관성이 없고, 특히 서식의 일관성이 없고, 이러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아, 이 제자들이 이 논문을 쓸 때 크게 신경을 안 썼구나, 그러니까 정성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게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그 선입견이라는 게 뭐 일반적으로 안 좋은 거지만, 또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하고 할 때에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논문의 수준이 X축이고 Y축이 어떤 실수라고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수준이 높은 논문일수록 실수가 적나요, 맞나요? 적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이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이런 코릴레이션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코릴레이션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게 실수가 많네? 그러면 논문의 수준을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전에 이미 선입견이 든다는 거죠. 아, 이렇게 실수가 많은 걸 봐서 이 논문은 수준이 낮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젝트 시킬 확률이 많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보낸 논문이 매뉴스크립에 자잘한 실수들도 많고 사소하고 하찮은 문법 실수들도 굉장히 많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이 심사하는 거기다 보니까 그 심사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논문의 어떤 노벨티라든지 그 안에 있는 어떤 우수성, 이런 거를 제대로 판단하기 전에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이 논문은 정성도 들어가지 않고 수준이 낮구나. 그러면 이제 리젝트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이런 상황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논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우리 거는 여기 이런 상황인데, 수준은 높은데 뭐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 실수를 많아. 여기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상황인데, 선입견 때문에 이 수준이, 실제로 우리는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걸로 지금 심사자가 판단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하소연할 데도 없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실수는 정말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다. 아무래도 사람이 심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수가 많으면 이 논문은 수준이 낮구나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심사자 입장에서. 그러면 리젝트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완벽해야 된다. 근데 이제 주 저자들이 이거를 볼 때 자기는 열심히 본다고 보는데, 이거를 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한번 보게 하면 좋아요. 자기 나름대로 완벽하게 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부탁. 그래서 한번 확인. 밥 한 번 사주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걸 해주고 정당한 비용을 내고 이걸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문법 실수 같은 거, 이런 거, 특히 하찮은 거, 이런 거는 영어 교정을 받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영어에 어떻게 자신 있고 저자들 중에 뭐 영어가 완벽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자세히 보아서 이제 이런 걸 완벽히 없앨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뭐 안 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이 여유가 된다면 이 영어 교정을 하는 게 좋다. 연구비에서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계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영어 교정을 하는 게 좋다. 혹은 이 형편이 안 된다면 또 뭐 영어를 굉장히 좀 잘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든지 해서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자, 이 매뉴스크립트를 보내면 맨 처음에 그거를 이제 에디터가 보게 되죠. 근데 요즘은 에디터가 이 논문을, 이 매뉴스크립트를 리뷰어들한테 안 보내고 그냥 리젝트 시킬 확률이 많다는 거죠. 특히 이 타겟 저널의 그 수준이 높을 경우에. 왜냐하면 워낙 많은 논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에디터 입장에서도 그걸 다 게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스탠다드를 올리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일단 에디터 선에서 봐도, 에디터가 봐도 아 요거는 액셉트 될 확률이 높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바로 에디터 선에서 리젝트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커버레터. 이거 잘 써야 된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요 커버레터 쓸 때 이거 굉장히 귀찮아요. 이걸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커버레터를 주로 언제 쓰게 되냐면 이제 논문 서미션에 필요한 모든 뭐 매뉴스크립트, 서포팅 인포메이션, 뭐 그림, 뭐 모든 걸 완벽하게 다 한 다음에 그 이제 보내기 직전에 이제 쓰게 될 확률이 많잖아요. 커버레터라는 게. 근데 이 커버레터에 이제 이 논문이 왜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왜 이 저널에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필을 하는 건데, 이 커버레터를 쓰는 거를 실질적으로 굉장히 귀찮아한다. 그게 잘못된 건데, 사실 귀찮은 건 어쩔 수 없죠. 귀찮아하는 거까지는 괜찮은데, 귀찮아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초록에 있는 초록이랑 콘클루전, 보통 결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채운다. 이게 보통 이제 우리 뭐 교수님들도 사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사실 젊었을 때 이렇게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귀찮기도 하고 이 커버레터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이 논문은 쓰레기야. 논문은 쓰레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리뷰를 받아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논문도 한번 리뷰를 받아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커버레터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커버레터라는 게 논문의 내용, 논문의 수준, 뭐 이런 논문의 뭐 실제로 사이언티픽한 오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은 리뷰를 받고 못 받고는 이 커버레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버레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는 귀찮게 생각해서 그냥 초록 컨클루전에 있는 문장들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조금 수정해가지고 그냥 채워요. 채운다는 게 그냥 의미를 두는 거죠. 뭔가 커버레터 없이 보내기는 거니까. 이게 바로 이제 굉장히 우리가 조교수들도 많이 하고 하는 실수다. 이게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논문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뭐 이제 커버레터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제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냥 대강 이제 이렇게 해서 보내면 뭐 당연히 리뷰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내죠. 근데 옛날만 같았어도 그런데 요즘 더더욱 옛날에는 에디터 선에서 안 자르던 논문들, 저널들도 요새는 이제 많이 자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커버레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초록 컨클루전에 있는 거 그대로 논문 문장 카피해가지고 그냥 채운다는 의미로 채우면 안 된다. 그래서 커버레터는 아마 이제 커버레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다뤘는지 아니면 다뤄야 되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기억나는 말은 그거예요. 그 에디터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에디터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자기 이 논문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라. 그러니까 에디터에게 인포멀하게 자기 논문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에디터랑 커피숍에 앉아서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그런 랭귀지로 이 논문의 좋은 점에 대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은 실제 그 논문 내용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디트를 통과했다고 칩시다. 이제 에디트를 통과하면 이제 리뷰어한테 가겠죠. 그러면 결국 이 논문이 액셉트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리뷰어들의 손에 달린 거죠. 그 리뷰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뷰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커버레터나 여하튼 이런데 우리가 서미션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웬만한 저널들은 저자한테 그 어떤 리뷰어를 선호하는지 그 리스트를 적게 해요. 선호 리스트, 선호 심사자 리스트를 적게 해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선호 심사를 적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심사자가 될 확률이 많겠죠. 이 중에서 선택될 확률이 많겠죠. 하지만 이제 에디터 입장에서는 이 중에서만 보내지 않고 또 다른 심사자를 찾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리뷰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심사자, 그 자기가 쓴 선호 심사자뿐만 아니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논문이 제대로 평가되고 이 리뷰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리뷰어 캔디데이트, 이 리뷰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연구자들의 논문을 잘 인용하자. 잘 인용. 그리고 제대로 평가해주자. 자, 제가 어떤 사람들 논문을 리뷰해달라고 받았는데
그리고 제 분야와 관계되는 건데 제 논문을 하나도 인용을 안 했어. 제대로. 그런데 이 논문의 내용을 보니까 당연히 인용을 했었어야 된다고 일단 나는 느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부러 그걸 다 뺐어요. 그러면 이 심사자인 내가 그 논문에 대해서 그 매뉴스크립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물론 이상적인 경우에는 그런 감정 때문에 그 논문을 리젝트 시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안 되는데 심사자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제 동료들 중에도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리뷰해달라고 매뉴스크립트를 받으면 먼저 레퍼런스를 보고 자기 이름이 있는지를 본다. 그리고 자기 이름이 없으면 무조건 리젝트를 시킨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호 심사자들뿐만 아니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최악의 경우에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느끼기에 이 레퍼런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제대로 사이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혹은 제대로 평가해야 되는데 제대로 평가 안 했다. 라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 부분이 꽤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대로 된 리뷰어한테 갔다고 했을 때 그 리뷰어가 볼 때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가 계제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논문의 내용이 굉장히 좋고 획기적인 내용이면 당연히 계제 승인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어느 정도 뭐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계제 승인 확률을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까? 지금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논문을 읽기 편하게 해주자. 이게 사실 중요하죠. 이거는 계제 승인에만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계제 승인이 됐다고 했을 때 나중에 계제가 된 다음에 그게 출판된 논문은 평생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사람들이 나중에 보게 될 텐데 그 논문을 사람들이 독자들이 읽었을 때 굉장히 읽기 불편하고 힘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면 그 논문을 나중에 사이테이션을 잘 안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게 퇴색되겠죠. 그럼 안 되니까 최대한 논문을 읽기 편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요 부분을 굉장히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왕 쓰는 거 논문을 읽기 편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논문을 어떻게 하면 읽기 편하게 만들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또 따로 한번 생각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일단 내가 생각나는 거는 적어도 일단 이 심사자 정도 되는 수준의 사람이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는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짜임새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 즉 수요자죠 수요자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 내가 쓰는 사람 입장에서 편하게 쓰지 말고 수요자 입장 읽는 사람 입장에서 편하게 어떻게 하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학생들이 특히 매뉴스크립트 쓸 때는 매뉴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뭐 연구할 때도 그렇고 뭐 다른 거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편하게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쓰기 편하게 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수요자 중심의 논문을 써야 되는데 공급자 위주의 그러니까 쓰기 편하게 자기도 모르게 쓰기 편하게 공급자 위주의 논문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논문이 읽기 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리젝트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논문을 독자 입장에서 편하게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림이라든지 그림도 딱 봤을 때 무슨 얘기인지 피겨 캡션을 보기도 전에 바로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게 그리면 좋겠죠. 테이블도 딱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 작성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 서포팅 인포메이션도 일목요연하게 체계를 갖춰서 잘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따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대학원생 1학년 혹은 뭐 대학생이 그 논문을 따라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친절하게 친절이라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작성이 되어 있으면 계제 승인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나중에 사이테이션 될 확률도 높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된다. 근데 학생들은 제 경험상 자기가 쓰기 편하게 써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특히 그림을 지칭할 때 그리고 그림의 캡션이라든지 이런 걸 쓸 때 사실은 그 그림은 그 그림 자체로 이미 스탠드 언론으로 이해가 될 수 있고 그 그림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쓰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제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종합을 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심사를 하는지라 자잘한 실수가 많아지면 그 논문의 수준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실수를 할 정도의 연구자들이면 다른 분석이라든지 실험도 제대로 안 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적어도 실수는 제로로 만들자. 그래서 오히려 실수가 워낙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실험도 잘했을 것이며 분석도 굉장히 잘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자는 거죠. 그게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일단 리뷰를 받으려면 이 커버레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히려 매뉴스크립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커버레터를 굉장히 정성들여 써야 되는데
초록 컨클루전에 있는 문장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해서 채운다는 느낌 귀찮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쓰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리뷰어 선정 잘해야 된다. 그 논문을 어프리시에이션 할 만한, 그 논문의 가치를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을 잘 선정해야 되고,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혹은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심사자한테 가더라도 그 사람이 느끼기에 자기의 논문을 잘 인용하고 제대로 평가했다고 느끼게끔 사이테이션 같은 걸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논문을 읽기 편하게, 독자 입장에서 편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편한 게 아니라 읽는 사람이 편할 수 있게,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림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기재 승인될 확률이 분명히 올라가겠죠.